빙하가 무너져 내립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 폭우, 화재, 태풍이 이어집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자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 인류가 마음을 다해 지구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COP28을 유치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현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 제로 사회로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모멘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향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소 사냥꾼 조세윤입니다. 유엔에 IPC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이라는 기구인데요. 1988년도에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의 후원을 받아서 설치가 됩니다. 이 기구가 하는 일들은 기후변화가 과학, 기술,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죠. 이 IPCC에는 세 개 그룹과 하나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 세 개 그룹이 WGI라고 그래요. 이 WGI의 첫 번째 그룹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셋째 그룹은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하고 감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주 자유스럽고도 엄격한데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이게 보고서에 적시가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작성이 되어서 이제 적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자유롭고 대단히 엄격하면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IPCC 평가 보고서는 1990년에 제1차 보고서를 발표가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제1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사국 총회를 만들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이 1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2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교토 어정서가 발의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4차 보고서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것이 이 지구의 미래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잘 제대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걸 통해서 지구에 기여한 바가 많다 해서 당시 그 엘고 미국 전 부통령하고 환경운동가 있죠. 이분하고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권위가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5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죠. 현재 지구 기온을 2100년까지 2도 상승해서 잡자는 것이 결의가 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맞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5차 보고서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했고
해수면은 18cm가 상승을 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약 300ppm에서 지금은 405 ppm으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구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고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종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불과 3년 후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천에서 제48차 IPCC 종회가 열립니다. 그 IPCC 종회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후변화 1.5도 보고서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 커뮤니티에서 2도 상승으로 잡자는 것이 안 된다. 2도도 위험하다. 그래서 1.5도에서 잡자라고 결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상승했는데 1.5도에서 잡으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0.5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 거의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참여를 하고 동의를 했죠. 특히 올해 4월 22일 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세계 지구의 날에 저음해서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미국도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정했고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구촌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 정상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지구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라고 그러는 이 바다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 중에 바다에 흡착되는 것이 약 25% 정도 되죠. 이게 바다에 들어오면 바닷물하고 서로 동화를 해서 바다가 산성화가 된다고 그래요.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면은 산호나 해조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해양 생태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바다에서 이 해양 산성화로 인해서 산호들이 급격하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화 현상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온이 상승하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물고기들의 성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이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존 산소를 이렇게 흡입을 해서 살고 있는데 산소용이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몸무게가 약 한 30%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번식을 못합니다. 물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개체 속에 암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암수 동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온이 높아지면은 순놈이 암놈으로 진화를 못해요. 암놈으로 변화를 못해서 그냥 순놈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물고기들이 자기 체온에 맞는 자기에게 아주 적합한 수온을 찾아서 매년 7km씩 극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유영을 할 수 있는 물고기들은 이동을 하면 되는데 유영을 하지 못하는 따개비나 조개류들 그리고 그 홍합류들은 부착 생명이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고 그냥 멸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바닷물의 그러니까 중력이 가벼워져서 바다 밑 저 깊은 곳에 있는 해저 메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그 불타는 얼음이라는 하이드레이트라는 건데 수조 톤이 지금 잠겨 있어요. 이게 분출을 하면은 지구는 끝이다.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구의 바다는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가지 플라스틱의 예를만 들어도 매년 4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생산됩니다. 이 매년 4억 톤 생산되는 플라스틱 중에서 연간 1200만에서 1300만 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지금 북태평양에는 우리 한반도의 7배나 되는 규모의 쓰레기 섬이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한반도의 7배라. 플라스틱이 바다 속에 흡착이 바다 속에 들어가면 이 플라스틱은 태양에 의해서 이게 아주 잘게 부서지겠죠. 잘게 부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이 바다 속에 있는 동물 플랑크톤에게 흡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작은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가 먹고 새들이 먹고 이렇게 먹이사슬이 순환되겠죠. 바닷가에도 인한으로 밀려온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습니다. 바다 새들이 이걸 먹이인 줄 알고 먹습니다. 자기만 먹어서 죽으면 되는데 자기 새끼 갖다 먹이죠. 그러면 새끼들은 이 먹이를 먹고 정말로 희한하게도 포만감 때문에 배가 불러서 굶어 죽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시작되죠. 새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유기물이기 때문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그 자리에서 500년, 1000년을 이런 참혹한 먹이 활동을, 먹이 사슬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갑각류 새우가 있죠. 옛날에는 이 새우가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새우가 아주 많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들여다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새우 양식장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아주 수직 상승을 해요. 새우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열대지방의 베트남이나 이런 쪽 지역에서 열대에 자라고 있는, 열대 바닷가에 자라고 있는 맹그로브라는 소위 그 해양 생태계를 훼손합니다. 해양 생태계가 세 개가 있잖아요. 맹그로브, 그 다음에 산호, 그 다음에 잘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맹그로브 숲을 극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훼손하면서 새우 양식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숲은 자연이 만들어준 최적화된 생명 공간입니다. 이 숲 때문에 인류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숲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숲을 간섭하면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금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숲 훼손 때문에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초래된 거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농경지가 사라지고 농경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숲을 훼손하고 불을 지르고 나무를 자르고 해서 숲을 훼손한다. 그렇다면 숲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동물의 몸속에 살고 있던 바이러스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 매일 22만 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량 생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농경지, 경작지가 늘어나는 것은 식량 생산하는 거고 차이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식량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작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경작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비료예요. 질소와 인, 이 화학 비료를 논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산량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작지는 크게 늘지 않더라도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이렇게 질소와 인을 농지에 투입을 하면 이게 다 농지가 다 흡수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다 흡수를 가면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땅에 이게 표층에 누적이 되면 이게 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실려서 내려가게 됩니다. 강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녹조. 이게 바다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적조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먹거리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지구는 거듭 힘들어지고 더 처참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결국 지구의 기후위기는 인간이 초래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유엔 기후변화 관련한 일로 IPCC에 관련된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기후변화와 기후위기가 왔다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맹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가장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IPCC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IPCC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욕망이 지구 온도를 1도 올렸습니다. 지난 10,000년 동안 4도가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기후의 증가, 기후의 변화 속도보다 인간이 진행시키는 기후 변화의 속도가 25배가 빠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쓰레기를 인간 욕망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 생산, 과잉 소비죠. 지금은 소비 지상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세상이죠. 본래 소비는 컨슘션, 소비는 그 의미가 약탈, 파괴, 정복, 소진, 낭비 이런 아주 그 부정적인 용어였습니다. 오죽하면 폐병 이것도 그 소비로 포인을 했습니다. 근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대중광고 그리고 마케팅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소비가 아주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소비라는 말이 이제는 선택이라는 말과 동일시가 되고 이 소비가 축복이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오죽하면은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소비 촉진 운동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산하는 식량, 식료품들도 거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지금 버려지는 현상이고요. 그런 반면에도 연간 3천만 명이라는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13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고 230억 마리의 닭들이 지금 인간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모두가 탄소 사냥꾼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자. 우선 우리가 소비의 본래의 의미를 확인하고 소비는 부끄러운 것이다. 소비는 쪽팔리는 것이다. 는 그런 인식부터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 펄록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부끄러워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를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 걸린다. 기차를 타면 10시간이 걸린다. 기차를 타면 비용도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런데 독일의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를 탑니다. 소비가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서 소비는 쪽팔린다. 뭐 예를 들면 소쪽 운동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CB 기호로 우리 모두가 시민 영웅이 되어서 소비가 아주 쪽팔리는 그런 운동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탄소사냥꾼 조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